서울의 한 스튜디오. 그녀는 오랜 고민 끝에 카메라 앞에 앉았습니다. 올라오네요. 그동안 이제 혼자만 알았던 것들인데 이제 혼자만 이제 많이 참았던 것들을 이제 세상에 얘기하려고 하니까 혼자 아파했던 것들이 되게 만감이 교차한다고 할까요? 근데 이제는 좀 저 혼자 아파했던 거, 저희 가족들이 아파했던 거 그만 하려고 저도 이제 힘들겠지만 나서기로 했습니다. 저는 지금 의정부에 소재하고 있는 학교 강 총장의 와이프이자 학교에서 봉사단 부단장을 맡고 있는 이하나라고 합니다. 이하나 씨의 남편 강 총장은 국회의원을 2번이나 지낸 전직 국회의원입니다. 책임있는 집권당 후보에게 이 문제를 맡겨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의원이 17대와 18대는 통합민주당과 열린우리당 소속의 두 사람의 결혼은 국회의원과 아나운서의 만남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강 총장은 설립자인 아버지에 이어 한 사립대의 총장직을 맡아왔습니다.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사람들이 여러분입니다. 대학 총장의 아내가 카메라 앞에 선 이유, 이 대학의 문제를 알리고 싶다고 합니다. 학교 학생들, 학부모 모두를 속이고 있는 강이 만행을 그만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처벌받더라도 진실을 알리겠다는 이하나 씨. 저는 그래서 처벌을 받아도 여기서 다 이제 끝낼 거예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이제 멈추고 싶은 거죠. 저도 멈출 거고 강도 그만하게끔 하고 싶은 거예요. 언제까지 계속 이렇게 거짓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그동안 그녀가 숨겨온 비밀은 무엇일까? 사건의 발단은 지난 봄 한 대학 캠퍼스에서 발생했습니다. 대학에서 교수가 학생을 고소하는 이례적인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교수에게 고소당한 학생은 연극을 전공하는 공연예술과 재학생들. 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게시판에 한 교수의 수업에 대한 글이 게시됐습니다. 교수 대신 과 대표 학생이 수업을 진행했다며 수업 불만족으로 자퇴를 고민한다. 별개의 두 수업에 커리큘럼이 동일하며 체성분 검사만 하고 수업이 끝났다는 등의 내용입니다. 연극을 기획하고 제작하는 실습이 해당 학과의 중요한 교육 과정인데 이를 위해 필요한 이론 교육이 부족하다는 불만이었습니다. 학습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며 항의한 학생들에게 돌아온 건 다름 아닌 명예훼손 고소장이었습니다. 학교는 어떻게 대응했을까? 당시 학과장을 만나봤습니다. 임용이 되고 나서 3월부터 수업을 했잖아요. 근데 4월 초부터 학생들이 저를 찾아와요. 학생회에서 교무처에 가서 요구한 거는 등록금 환불이었어요. 왜냐면 이주 교수가 수업을 하지 않고 인바디를 주장한다든지 산책을 한다든지 수업을 나오지 않고 너희들끼리 수업하고 사진이나 영상을 보내 라고 얘기했던 그 수업들이 학생들은 환불해달라고 요구한 거죠. 학생 상담을 맡았던 전임 교수를 만났습니다. 희곡 분석 수업인데 소설책을 가지고 한다. 상관없는 프랑스 음식을 대해서 조사해라.
뭐 산맥을 알아와라 이해할 수가 없다. 또 나중에 알았지만 중간고사도 개별적인 회의록이 점수다. 그래서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심지어 교수님도 뭘 내는지 잘 모르는 것 같다. 또 물어보면 대답을 잘 못 해주신다. 뭐 이런 것도 있었고. 절차대로 자퇴 사유서에 수업 불만을 기록, 보고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 학과 내에 인사 변화가 잇따랐습니다. 5월 27일에 저는 직위 해제를 당한 겁니다. 직위 해제. 교수들이 교체되기 시작한 겁니다. 지난 5년 동안 이 학교에서 연극 실습을 강의한 초빙 교수 차준혁 씨. 여기 지금 5년 됐습니다. 지금 여기를 치워달라고 그래서. 왜요? 모르겠습니다. 뭐 다른 용도로 쓴다고 짐을 좀 빼라고 해서. 학교에서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뭐예요? 뭐 그런 의도가 읽히죠. 학과 내 교수 5명이 비슷한 일을 당한 겁니다. 차 씨는 그 배경에 학생을 고소한 교수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 교수는 채용 과정에서부터 논란이 있었다고 합니다. 교수님이 채용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괴로움을 저한테 많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 전임 교수님이 충원이 될 계획이 있던 거예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고 갑자기 전임 교수 한 분이 더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위력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확인을 위해 임용심사에 참여한 이들을 다시 만났습니다. 이들은 피소된 학생을 위해 입을 열겠다며 놀라운 얘기를 털어놨습니다. 먼저 교수 충원 계획서를 작성했던 당시 학과장의 증언입니다. 2024년 작년 11월 달에 교무처장이 저를 불러서 충원 계획서를 내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우리 학과에는 아직 계획이 없는데 충원 계획서를 왜 내냐라고 물어봤더니 총장의 지시다. 총장의 지시니까 다음 학기에 교수 한 명을 뽑아야 된다. 내정자가 있냐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여자라고 얘기를 했고 유학 갔다 온 유능한 여자다라고 얘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그리고 충원계획서에 필수 조건이 있거든요. 그 필수 조건을 저한테 지시를 했죠. 총장 지시로 교수 자리를 만들고 지원 조건까지 손댔다는 주장. 그러니까 사실 이게 채용 비리의 가장 큰 핵심은 필수 조건을 바꾼 거거든요. 바꿀 수가 없어요. 학과에서 올린 충원 계획서대로 심사를 해야 되고. 최근 5년간 이론 강의 경력자라는 지원 조건이 (5년) 내에 한 번이라도 강의 경력으로 완화됐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5년간 강의를 했고 이론 강의도 5년을 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5년간? 네네. 5년 내라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5년 내에 강의 경력자, 이론 강의 경력자. 5년 동안 매년마다 강의한 사람이라는 걸로 제출을 했는데 이분한테는 그게 부합하지 않았던 거죠. 5년 이내에 한 번이라도 강의를 한 유경험자로 바꾸라고. 같은 시기 학내에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총장실에서 비서로 일하는 이모 씨가 공연예술학과 교수로 지원한다는 내용. 이 씨가 이른바 교수 내정자라는 소문입니다. 네, 지사님 통화 괜찮으신가요? 네네네. 저희 신입 교수 뽑는 것 때문에 연락드렸어요. 네네네네. 지난번에 말씀하셨을 때 저보다 나이가 어리다고 말씀하셨었잖아요. 나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네.
어릴 것 같은데? 네네. 만약 이 팀장이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긴 한데, 네. 근데 그런 소문이 들어가지고. 무슨 소문이 그런 소문이 나요? 아니, 이 팀장이 뭐 냈다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누가 그래요? 아이고. 아니에요? 아닌가요? 네. 아니에요?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일단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네. 실제로 총장실 비서 이 씨는 교수 임용에 지원했습니다. 1차 심사가 서류 심사거든요. 그날 오전에 교무처장하고 저하고 통화를 했어요. 교무처장이 이분한테 1등에서 3등 사이로 점수를 주게끔 서류 심사위원한테 전달을 해라. 1차 심사위원한테 제가 전달했어요. 전달했고 심사위원들이 한 명은 1등을 줬고 한 명은 3등을 줘서 이제 이 교수가 이제 1차 심사에서 올라가게 된 거죠. 2차로. 그렇게 총 5명의 지원자 중 이 씨가 1등으로 서류 전형에 합격합니다. 네, 처장님. 네네. 어쨌든 뭐 잘 됐습니다. 잘 됐고 티 안 나게 1, 3으로 이렇게 해서 네, 그 안에 해서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1차 서류 심사의 심사위원이었던 교수를 만났습니다. 뭐라고 정확히? 이 교수를 올려야 한다. 그런데 1등에서 3등 안에만 주면 된다고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실질적으로 몇 등 주셔? 저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이게 제가 혹시 뭔가 계산을 잘못해서 뭐가 잘못될까봐 높은 점수를 줬어요. 지시대로 이 씨에게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 근데 그렇다면 형평성이 약간 좀 어긋나지 않나요? 많이 어긋나죠. 저도 어렵게 임용이 됐고, 그리고 위에서 내려온 이게 첫 번째 제가 해야 되는 어떤 미션이라고 할까,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더군다나 또 전 교무처장님이 또 왔다 갔다 하시고 그래서 이 분을 어쨌든 이렇게 올려야 한다라는 것밖에 저한테는 없었습니다. 2차 심사 과정에서도 점수 조작은 계속됐습니다. 2차는 시범 강의예요. 사실 강의를 잘 하지는 못했는데 그때는 3명 중에 현직 교수도 있고 그리고 뭐 과거에 교수했던 사람들도 있어서 강의가 능숙하게 진행되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사실상 1등이 안 되는데 주라고 전달을 받았고 지시를 받았기 때문에 조작할 수밖에 없었죠, 점수를. 2차 심사에서도 3명의 후보 중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3차 면접 1위로 이 씨가 최종 합격합니다. 총장의 지시라고, 총장님의 지시라고 교무처장이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못한다고 하면은 이제 보복이 들어오죠. 보복이 들어오고 또 그런 보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따를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대학 내 인사를 좌우하는 절대적 위치에 있는 총장. 그의 지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는 겁니다. 총장의 지시라며 학과장에게 부정을 지시했다는 당시 교무처장을 만났습니다. 해외 추정 조건에서 나왔는데 그 채용과 관련해서 혹시 총장님의 추천이 있었나요? 그럴 수는 없는 거고요. 총장이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교수한테 1등에서 3등을 줘야 된다라고 혹시 하셨나요? 제가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런 얘기 했었다고. 응? 그런 얘기 한 적 없어요? 네. 총장실의 비서로 근무하다가 전임 교수로 임용된 과정.
그리고 학생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건에 대해 이 교수의 입장을 직접 들어볼 순 없을까. 오랜 기다림 끝에 교수를 만났습니다. KBS 실험시키는 김영원 PD라고 합니다. 네, 다른 건 아니고 몇 가지인지 여쭤봤었을까요? 저는 조금 불편한데? 네, 좀 편한 공간에서 조금 나눌 수 있을까요? 아니, 저 지금은 조금 불편해요. 다른 건 아니에요? 네. 즉답을 피하는 교수. 대학의 홍보 담당자를 통해 다시 인터뷰를 요청했지만 어디서 오셨어요? 수영시킨 김영원 PD인데요. 아, 그럼 뭐를 물어보려고 그러는데? 네, 채용비리와 관련돼서 그것만 여쭤보고 갈게요. 끝내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무슨 건 없고. 이후 대학 측은 서면 답변서를 통해 채용 공고의 지원 조건 변경은 학과장의 요청에 의한 것이었으며 해당 교수 내정 의혹 및 채용 비리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왔습니다. 학교 측은 최근 교육부의 특별 감사를 받고 있고 어떤 문제도 적발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해당 교수 채용은 정해진 규정에 의해 진행됐으며 어떠한 불공정이나 비리도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학교가 공개한 3차 최종 면접의 심사 점수표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총장이 배석했지만 공정한 심사를 위해 해당 교수를 채점하진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당 교수를 제외한 다른 두 후보는 총장이 직접 점수를 매겼습니다. 만약 총장이 두 후보에게 낮은 점수를 준다면 최종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대학을 둘러싼 의혹은 또 있습니다. 총장 일가가 학교의 재산을 사유재산처럼 사용했다는 제보가 접수된 건데요. 놀랍게도 이 제보를 한 사람은 총장의 아내였습니다. 해당 대학의 국제관 건물. 들어가도 되나요? 네. 한 층을 사택으로 바꿔 총장 부부가 거주 중입니다. 아, 여기 거실이에요? 아, 근데요. 이 관사는 현 총장의 어머니가 총장으로 있던 2019년 학교 건물 한 층을 아들 부부의 사택으로 만든 겁니다. 인테리어 공사비 5천만 원을 교비에서 유용해 어머니가 처벌을 받기도 했습니다. 아들 강 씨가 총장 취임 후 현재는 총장 관사로 사용 중입니다. 깨끗하진 않은데 빨래가 있어. 이것도 거의 줄인 거야. 저 사람이 사는 병이 있어가지고 무조건 다 채워놔야 돼요. 정말. 이 집에서 제 맘대로 살 수 있는 건 없어요. 그 정도 여유도 안 주지만 본인이 다 새로운 거 다 쓰는 거예요. 운동기구도 그렇고. 사립대 총장의 배우자인데 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일까? 전 학교 안에 있는데 다 보이잖아요. 저도 일하고 싶죠. 낮에 아이들 학교 가면은 사람도 만나고 싶은데 못 나가게 하니까 그냥 되게 우울해지는 거죠. 집에만 이렇게 있을까? 그러니까 여기 앉아서 맨날 밖에 쳐다보고. 이하나 씨는 강 총장과 결혼 후 남편과 시어머니를 도와 이 대학의 비서실장으로 근무했습니다. 많이 들어오죠. 신경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들한테 불의를 일으켜서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억 원 횡령 혐의 노를 전부 부인합니다. 60억대 교비 횡령이 드러나며 학교를 떠났던 현 총장은 2019년 학교에 다시 복귀했습니다. 이후 이하나 씨는 남편의 요구에 따라 비서실장직을 그만뒀다고 합니다. 총장님 그만두시고 저도 이제 동 총장이 학교를 들어오면서
저한테 이제 출근을 못하게 한 거죠. 하면서 이제 저는 근데 제가 제 통장으로 월급이 들어오는지 몰랐어요. 그냥 저한테 제 통장으로 200만 원씩 생활비를 넣어줬어요. 그것만 쓰라고. 가정에 생활비를 줘야 되는 부분을 자기가 월급으로 준 게 아니라 제 이름을 거기다 넣어놓고 그 돈으로 빼가지고 저에게 일부를 준 거죠. 그 200씩 넣고 나머지 본인이 다 쓴 거죠. 저는 그거는 제가 모르는 거죠. 매달 약 760만 원씩, 연봉 9천만 원. 비서실장 사직으로 퇴직금을 받은 후에도 계속 지급됐고, 이 중 200만 원을 매월 총장 비서의 이름으로 송금받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하지 않고 받은 급여가 확인된 것만 5억 원이 넘는다고 이하나 씨는 주장합니다. 출근을 못하게 했고 무슨 이제 민원이 어쩌다 들어가면 빨리 집 나와서 출근에 앉아있어? 이러면 또 가서 앉아있었고 원래 일이 행사 사회 보는 거였으니까 학교 졸업식, 입학식, 뭐 큰 행사, 시무식 뭐 이런 거 이럴 때 나가서 사회 봤던 거죠. 뭐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나가. 네, 그렇죠. 그 이번에도 교육부 민원 나왔을 때 또 저보고 이제 직원이 전화가 왔어요. 총장님이 전화 왔는데 출근해서 앉아있으라고 했대요. 네, 실장님. 네네. 어제 총장님께서 전화 오셔서 전화 드렸어요. 여기 감사 기간인데 실장님 내려와 있어 계시면 좋겠다고 전달해달라고. 그래서 전화 드렸습니다. 불려가면 난 얘기해야지. 총장이 나오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는데. 총장의 아내를 교직원으로 등록하고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사실이 드러날까봐 교육부 감사가 나오는 날이면 출근하도록 종용했다고 이 씨는 주장합니다. 아니 감사 기간만 매번 나갔다가 아니 난 이번에 감사가 나 부르면 나 가서 얘기할 거라고. 있는 그대로 얘기할 거라고. 그래서 엄청 저 차단시켰대요. 감사실에서 저 못 부르게끔. 전화 못했네요. 네, 저 안 부르던데요. 이하나 씨는 총장이 학교 법인을 사유물처럼 여겼다고 주장합니다. 여기는 이제 아침마다 비서들한테 1시간씩 마사지 받고 또 저녁에 들어와서 피곤하면 또 비서들 보내기 전에 여기서 앞뒤 마사지 받는 곳이죠. 학교 직원들을 수시로 관사에 불러 마사지를 시켰다는 것. 이 두 자리네요. 이 사람은 누구? 비서는. 총장이 눕자 학교 비서실 직원이 총장에게 다가가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직원을 관사로 불러 사적 심부름을 요구할 만큼 학교 자원에 대한 공적 감각이 결여됐다는 주장. 원래 그 전에도 비서들은 항상 거의 개인 비서처럼 다 했었고 외부에서 극한 직업이라 했어요. 정말 제일 이 세상에 제일 극한 직업이다. 만약에 12시 1시에 집에 퇴근을 했는데 4시에 갑자기 4, 5시에 나가고 전화하면 나와요. 새벽에도 없어요. 새벽에도 그냥 전화해요. 필요하면. 이 안에서는 거의 왕이죠. 이 대학의 설립자는 현 총장의 부친인 강모 목사입니다. 지난 2003년 강 목사는 아들인 현 총장에게 재단 이사장직을 물려줬습니다. 교비 횡령으로 수사가 시작되자 이사장에서 물러난 아들 대신 이번엔 어머니가 총장직을 맡았습니다. 대한민국 최대 사학재벌로 알려진 이 재단의 산하기관은 모두 자녀와 친인척이 운영에 관여해왔습니다. 대학교와 중고등학교까지 아우르는 이른바 족벌 사학인 겁니다. 그러면서
수십억 교비 횡령으로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도 했던 강 총장. 의원님들 그동안 제가 신앙인으로서 또 아버지로서 부끄럽지 않은 모습을 지켜왔습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만드셔가지고 하셨고 이후에는 또 경기 그런 그가 다시 총장에 선출되고 학교에 복귀해 대학을 좌지우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이사회 구성은 좀 어떻게 돼 있나요? 이사회요? 본인이 다 집어넣은 거죠. 본인 편한 사람으로. 이사회를 해도 의미가 없어요. 본인 이미 다 정해놓고 그날 오셔가지고 도장만 딱딱딱 찍는 거죠. 어느 누구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을 해도 말을 못해요. 대학의 주요 의사결정은 법인 이사회에서 이뤄집니다. 아버지 때부터 목사였고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그래도 이 경기 북부 지역에는 최고의 역사를 가진 학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의 목사도 잘 알고 본인이 또 정치도 재선이나 했고 이러다 보니까 겉으로 보여주는 이미지는 무지하게 좋아요. 이사회가 한쪽으로 기울면 얼마든지 학교를 휘두를 수 있다는 겁니다. 학교를 장악하는 거는 아주 간단합니다. 비영리법이니까 재단 학교 법인이 있잖아요. 학교 법인이 파견으로 돼 있어요. 과반 이상만 내 사람이면 이 학교 재단은 다 내가 할 수 있죠. 자기 맘대로죠. 인사권 내 맘대로 하고 재정권도 내 맘대로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고질적으로 모든 사학에 가지고 있는 고질적인 병이에요. 고질적인 병. 사학 비리의 뿌리는 결국 가족 경영 구조에서 비롯됩니다. 학교 법인의 친인척이 총장으로, 이사로, 또 교직원으로 자리를 차지하는 순간 견제 장치는 사라집니다. 현행법상 이사 정원의 4분의 1만 넘지 않으면 설립자의 친인척도 임원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총장과 부총장 자리엔 이런 친족 제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총장 임명 절차 역시 이사회 손에 달려 있어 사실상 셀프 인사인 셈입니다. 사립재단은 설립자가 낸 재산을 바탕으로 학교를 세웁니다. 하지만 학교를 설립하는 순간 그 재산은 학교 법인의 소유가 되고 사립학교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국가의 보조금과 각종 지원도 이어집니다. 사적 재산으로 세운 학교라 해도 설립과 동시에 공공적 성격을 띠게 되는 겁니다. 사학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첫걸음은 더 이상 학교를 가족 사유물처럼 운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감시와 견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서 사립학교의 부정과 비리는 끊임없이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교직원에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국회 앞 한 사립대 교수가 피켓을 들고 거리에 섰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거의 3년 동안 급여를 못 받고 있고 학교의 부당한 처사로 인해서 수업도 할 수 없고 사학의 이제 구조적인 비리에 대한 그런 이제 이 입법 조치가 필요한 부분은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좀 발벗고 나서 주십사 하고 이렇게 이제 시위에 나오게 됐습니다. 학교 이사장 등 임원은 중대한 비리로 처벌을 받더라도 5년 뒤면 다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사학 비리가 반복되는 이유입니다. 저희는 학교 소속이니까 학교에 피해를 입힌 이 범죄자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법원에 이제 진정서를 냈는데 자기한테 해를 입혔다고 해서 이제 저희들을 보복한 거죠. 이 대학의 설립자는 교비 108억 횡령으로 유죄가 확정된 뒤 교육부는 우리 대학을 취업률이 낮다고 구실대학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어요.
집행유예 기간 중 또다시 횡령이 드러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에서 설립자 부부의 처벌이 확정되기 직전 이번엔 아들을 부총장으로 세웠습니다. 계실까요? 어떻게 오셨을까요? 나 저랑 얘기하시죠. 설립자의 아들 현 부총장을 만났습니다. 부총장님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가 사실 방송사에 되게 좋은 감정이 별로 없어요. 저희는 일단 기본적으로 작년에 이제 저희 정시 모집 딱 시작한 첫날에 방송 터뜨려가지고 저희가 엄청 피해봤거든요. 아, 제정신입니까 그게? 3년 장사, 저희 3년제잖아요. 그러면 3년 장사예요. 그 한 해 애들이 3년 동안 다니는 거지 않습니까? 100명, 50명 이렇게 들어오는데 그분들 덕분에 150명 들어올 거 50명 들어왔거든요. 금액적으로 환산해도 그게 얼마인데. 저는 설립자님 아들이 있거든요. 설립자가 가져가는 게 있나요? 설립자님 지금 현재는 그러니까 실형 나오셔가지고 지금 이제 들어가 계신데 들어가시기 전까지 책 쓰셨던 분입니다. 그리고 전 학기 1학기까지 21학점 강의하셨어요. 무고수. 왜 회계사 강의 할 사람이 없어요 지금. 회계사님들이 많이 안 계세요. 저희가 학교 상황이 많이 어지러워지니까 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남아있던 분들까지마저도 다 지금은 이제 학교가 시끄러워지니까 그만두신 거거든요. 실제로 설립자는 구속 전까지 전공 강의를 해왔습니다. 앞선 유죄 판결로 교원 자격을 상실한 그가 어떻게 강단에 설 수 있었을까? 아내의 이름으로 수업을 개설하고 강의는 설립자 본인이 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법적으로 전임 교수는 일주일에 9시간이 책임 시수라고 있습니다. 그게 그 9시간이 그냥 딱 9시간 강의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 뭐 별거 아니에요 싶지만 그걸 준비하는 과정이 이제 보통 한 3배 내지 4배의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당 9시간이면 일주일에 이제 한 40시간 가까이 이제 어떤 그 근로의 투입이 되어야 이제 그 수업을 어떤 수준의 이제 질을 유지하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당 30시간이면 슈퍼맨인 거죠. 교육부의 반복된 시정 요구에도 설립자는 5학기 연속 강단에 섰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거 이제 수업하는 거를 이제 동영상을 찍어서 그 동영상을 또 학교에 공급하고 학교에 이제 동영상 공급 대가를 가져가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 많은 수업을 하는 거죠. 그냥 개인 교육, 공익성이 있는 교육 사업이 아니고 그냥 개인 사업으로 생각을 하는 겁니다. 과거 설립자는 자신의 강의를 촬영해 동영상을 제작한 뒤 다시 학교에 되파는 수법으로 교비를 횡령한 바 있습니다. 편법을 넘은 탈법. 누구도 그들을 막지 못했습니다. 이건 학교가 제국이죠, 제국. 남편은 설립자. 그 다음에 이제 뭐 부인이 총장에서 이제 뭐 이렇게 집행유예 할 때마다 서로 왔다 갔다 하고요. 그 다음에 설립자가 뭐 동영상 회사의 오너였다가 총장이 이제 부인이면 그 문제가 생기면 이걸 바꾸는 거예요, 서로. 그 다음에 아들들이 부총장. 학교니까 공공성을 생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그냥 개인 사업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개인 사업체이고 개인의 이제 사금고 역할을 하는 그 학교의 돈을 그냥 죄책감 없이 그냥 빼는 거죠. 참여정부의 4대 개혁 입법 과제 중 하나였던 사립학교법 개정. 진입을 시도하는 한나라당 측과 이를 막으려는 열린우리당 측의 힘겨루기입니다. 밀고 밀린 지 1시간 만에 한나라당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진입했지만 열린우리당 의원들은 이미 의장석 주변에 인해 장막을 쳤습니다. 치열한 공방전 끝에 국회의장 직권상정으로 가결됐지만
사립학교법 법중 개정 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개정의 핵심은 이사회의 그 어떤 불투명한 운영 때문에 사학 비리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사회에 개방 이사를 넣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과된 내용은 이사 정수의 4분의 1을 개방 이사로 하기로 하고 또 그 이사장의 직계 존비속과 그 배우자는 학교 교원이 될 수 없고 그 다음에 학교의 교장이나 총장을 맡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금지 조항이 있었습니다. 이 사학법 통과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한나라당은 예산안 처리 지연까지 감수하며 임시국회 일정을 거부하고 원외 투쟁을 선언한 상태입니다. 서울거리로 나섰습니다. 국회는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투쟁과 우리 아이 지키기라는 이름으로입니다. 그들이 날치기 한 것은 우리나라의 교육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이고 헌법 정신마저 날치기 했습니다. 내일 모레도 계속하고 금요일에는 사학단체들과 연합해 당시에 박근혜 대표는 국회 등문을 거부하고 장외 투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종교사학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투쟁에 들어가고 하니까 당시에 정부가 놀래가지고 이렇게 친인척 조항 이런 것들을 원래 상태로 돌려버리고 말았던 거죠. 2005년 개정안은 이사회의 폐쇄성을 보완하기 위한 개방 이사제 등 족벌 사학의 사유화를 방지하는 법안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불과 2년 만에 여야 합의로 주요 규제가 완화되면서 다시 사학재단의 재량이 넓어졌습니다. 사실상 2005년 이전으로 회귀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 그래서 이제 좌절이 됐고요. 그 이후 지금 사립학교 보면 지금 50여 차례 넘게 고쳤어요. 누더기 상태예요. 네. 그래서 사실 사립학교법의 근본적인 개혁은 없었습니다. 한때 약간 계속 고쳤다가 다시 또 원위치하고 등등등 해서 처음에 만들었을 때하고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경북의 또 다른 사립대학교. 이 대학은 사실상 존폐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90년대 초반부터 크고 작은 비리가 끊이지 않았던 이 대학. 2009년 수감 중이던 설립자 대신 아내가 총장에 취임하며 다시 족벌 경영이 시작됐습니다. 운영 자금이 바닥나 임금 체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찰을 어쨌든 학교도 모르고 우리도 월급을 모르기 때문에 어차피 재판에 가야 되는 거예요. 보수 규정을 계약을 하고 절차를 무시하고 그 다음부터는 임금 체불은 말할 것도 없고 임금 명세서조차 나오지 않으니까 얼마가 밀린지는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70개월. 명월수만 70개월. 네. 6년 체불인가? 1억 조금 넘은 거밖에 모르겠어요. 금액도 얼마 되지도 않아. 월급도 220만 원밖에 안 돼서. 학교 부실 운영으로 말썽이 된 김일륜 씨는 전문대학 이외에도 기초대학교와 실고등학교를 갖고 있으며 12대와 13대 국회의원을 지낸 바 있습니다. 그런데 김 씨가 운영하고 있는 기초대학교는 학교 부실 운영 등으로 지난해 학내 분규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설립자 일가의 오랜 경영 비리로 경영부실 대학이라는 꼬리표를 끝내 떼지 못했습니다. 국가 장학금이나 학자금 대출 같은 국가 지원도 대부분 끊겼습니다. 피해는 학교 구성원에게 전가되고 있습니다. 제자의 가게에서 주방에서 일을 좀 이제 다른 분들이 보실까봐 부끄러워서 안에서만 일을 하셨대요. 안에서만 일을 했는데 이제 대중음식점이다 보니까 대리를 부르는 상황이 됐는데 대리를 오셨는데 주방에서 일하는 교수님하고 대리로 오신 분하고가 같은 학교 소속 교수님인 거지. 미치겠더라는 거지. 그렇죠. 예. 다 숨기고 일하셨어요. 그랬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 얘기 듣고 제가 참, 야 이게 참. 저도 솔직히 기술이 좀 있어서 사람을 치닫는 게 있어서 11시까지 사람을 가르쳤습니다.
밖에 나가서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잖아. 또 교수장 우리 여기서는 교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런 일을 한다든가. 그럼에도 학교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는 있습니다. 저 살겠다고 학생들 팽개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교수님들마다 개개인이 사정은 다 다르시겠지만 제일 큰 거는 학과에 학생들이 남아 있으니까. 꿈을 이루기 위해 대학에 진학한 학생들. 하지만 수업은 자주 멈춰섰고 그 공백은 학생의 몫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등록금을 내는데 교수님은 월급을 못 받으셨다고 하고 그러면서 중간중간에 교수님이 계속 바뀌는 거예요. 수업 중간에도 교수님이 바뀌어가지고 3학점짜리 과목 교수님이 3번 바뀌었어요. 처음에 맡으셨다가 뭐 한 1개월 하다가 가시고 그러면은 다음 오시는 교수님이 못한 이 수업까지 보강을 하면서 진행을 쭉 하면서 이제 겨우겨우 졸업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일이 계속 반복이 되는 거죠. 대학이 교육의 터전이 아닌 설립자 일가의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하는 순간 그 피해는 사회 전체가 치르게 됩니다. 전체 대학의 80%를 차지하는 사립대. 그 주인은 누구여야 할까? 사립대학은 개인 것인가 공적인 것인가에 대한 기준이 항상 모호합니다. 그런데 대법원이라든지 헌법재판소의 모든 판례 결정문은 이건 개인회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학교가 정부에다 손 벌릴 때는 공적기관이다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간섭을 할 때는 이건 개인기업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립학교가 처음에 출연을 해서 학교를 세웠지만 사실 학교 꾸려가는 거는 학생의 등록금이고 그 다음에 정부의 지원금이 압도적이거든요. 사립학교 법인에서 사실 사립대학의 운영에 거의 돈 내놓지 않습니다. 이게 70년, 80년 계속 똑같은 문제가 반복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는 얘기겠죠. 그럼 구조적인 문제를 바로잡는 건 법입니다. 기본을 만들자. 누구도 논란이 없는. 그렇게 해야지 질서가 잡힙니다. 사립학교는 국가를 대신해 우수한 인재를 양성하며 우리 사회의 교육 발전에 크게 기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일부 사립학교들이 저지른 부정으로 인해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기도 합니다. 사립대에서 일어나는 전횡과 비리는 일부 사학재단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사립학교를 구성하는 제도 그 자체가 갖는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립학교는 사유재산이 아닌 공공재라는 원칙 위에서 이제는 제도적 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교육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먼저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 사회의 가장 뿌리 깊고 고질적인 치부, 사학비리는 사립학교법 개정이라는 근본적인 처방 없이는 도려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